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한 칸 마련하느라 10년 넘게 맞벌이로 피눈물을 흘렸던 지안이었어요. 30평대 중반의 널찍한 아파트는 지안의 자부심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죠. 하지만 평화는 남편 도윤의 터무니없는 통보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 집이 넓어서 다행이야. 방도 3개나 되니까 사람 몇 명 들어와 산다고 티도 안 나겠더라.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도윤이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며 내뱉은 말이었어요. 지아는 식탁을 닦던 행주를 멈추고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죠.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도련님네가 여기를 왜 들어와? 언제까지 있기로 한 건데?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윤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맥주캔을 땄어요. 칙하는 소리가 지안의 속을 긁어놓는 것 같았죠. 일주일? 열흘? 아니면 재수씨 산후조리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있기로 했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 가족이잖아. 너는 참 정이 없더라. 도윤은 태연하게 리모컨을 돌리며 낄낄거렸어요. 지아는 거실 한복판에 산처럼 쌓인 이삿짐 수준의 박스들을 내려다봤죠. 이건 결코 열흘치 짐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캐리어만 3개에 박스가 5-6개는 더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기 침대며 젖병 소독기, 수유 쿠션까지 아예 살림을 차릴 기세였죠. 이게 정말 열흘치 짐이라고 생각해?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온다는 게 말이 돼? 엄마가 꼼꼼하신 거 알잖아. 아기 키우는데 필요한 건 다 챙겨오신 거지.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재수 씨가 몸조리 좀 하겠다는데 사람이 째째하게 굴지 마. 도윤의 무신경한 대답에 지아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부엌으로 시어머니 명자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한 걸음걸이였어요. 지안아, 너 냉장고 좀 싹 비워놔라. 세린이 먹을 보약이랑 영양 음식 보관해야 하니까. 내 반찬들은 다 갖다 버리든지 해. 그리고 방 배치도 좀 바꿔야겠다. 세린이랑 민재는 안방 써야 해. 아기 울면 너희도 잠 못 자고 세린이도 불편하잖니. 지안은 귀를 의심했어요. 안방은 이 집에서 가장 넓고 지안이 정성 들여 꾸민 개인적인 공간이었거든요. 어머님, 안방은 저희가 쓰는 방이잖아요. 침대도 저희 부부용인데 그걸 동선애한테 주라고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자는데요? 지안의 항의에 명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어요. 너는 참 너밖에 모르는구나. 작은 방 쓰면 되지. 어차피 도윤이는 야근이다 뭐다 해서 집에 거의 안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야? 세린이가 지금 산후풍 올까봐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것도 양보 못해? 너는 참 속이 좁냐? 명자의 차가운 눈빛에 지아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와달라는 말이 이런 강탈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짐부터 정리할게요. 지아는 억지로 화를 사귀며 출근했어요. 그리고 저녁 7시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아는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신발장부터가 이미 지안의 집이 아니었거든요. 지안이 아끼던 운동화는 맨바닥 구석으로 내팽개쳐져 있었고 그 자리엔 동서세린의 비싼 명품 구두들이 눈높이에 맞춰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어머, 형님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거실 소파에 모델처럼 앉아있던 세린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산후조리 중이라더니 풀 메이크업에 머리까지 세팅된 모습이 기가 막혔죠. 동서 왔어? 몸은 좀 어때? 덕분에 아주 잘 쉬고 있어요. 어머님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거든요. 집이 넓어서 참 좋네요. 세린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지안을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지안은 불길한 예감에 안방으로 달려갔죠. 문을 여는 순간 지안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지안의 옷은 단 한 벌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화장대에는 세린의 스킨케어 제품과 향수들이 가득 차 있었죠. 지안아, 내 짐은 내가 낮에 작은 방으로 다 옮겨놨다. 세린이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내가 수고 좀 했지. 너도 퇴근하고 오면 피곤할 텐데 시어머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않겠니? 명자가 뒤에서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방 문을 열었죠. 그곳은 방이 아니라 창고였어요. 지안의 옷가지들은 비닐봉지에 담겨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화장품들은 박스에 처박혀 깨져 있었어요. 심지어 침대 위에는 시동생 민재의 지저분한 서류 가방이 떡하니 놓여 있었죠. 형님, 그 방 좀 좁죠? 그래도 어떡해요. 형편 안 되는 저희가 이 넓은 집 덕 좀 보겠다는데. 형님은 워낙 참을성이 좋으시니까 며칠만 고생해줘요.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세린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배시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지안은 쉴 틈도 없이 부엌으로 불려갔어요. 퇴근하고 옷도 못 갈아입은 채로 5식구의 밥상을 차려야 했거든요. 명자는 왕처럼 자리에 앉아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다들 들어라. 오늘부터 이 집 규칙이다. 세린이는 산모니까 무조건 국물 위주로 따로 챙겨라. 아침은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반. 1분도 늦지 마라. 지안아, 내가 시간 맞춰서 딱딱 대령해야 한다. 알겠니? 어머님,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다 맞춰요? 지안의 물음에 명자는 젓가락을 탁 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직장이 대수냐? 가족이 우선이지. 그리고 설거지는 당연히 내가 다 하고 세린이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안 된다. 아기 빨래도 따로 삶아서 해야 해. 일반 세제 쓰면 애 피부 뒤집어지니까 손빨래로 싹 해놔라. 지아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산후조리를 돕는 게 아니라 무보수 파출부를 구한 거나 다름없었죠. 옆에서 남편 도윤은 자기 엄마 편만 들며 밥을 우걱우걱 먹고 있었고 시동생 민재는 형수 눈치는커녕 싱글벙글 웃기만 했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 집에서 중심 잡고 지낼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 최고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지안에게 민재가 다가와 툭 내뱉은 말이었어요. 지안은 중심이라는 단어에 소름이 돋아 고개를 돌렸죠. 도련님, 중심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세린이도 여기서 애 키울 거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이 집 주인이 된 것처럼 편하게 지내겠다는 뜻이죠. 형수님은 마음 넓으시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잖아요. 민재는 천연덕스럽게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먹으며 말했어요. 지아는 이를 악물고 물었죠. 그 당분간이 도대체 언제까지인데요? 일주일 아니었어요? 에이, 형수님도 참. 애가 100일은 지나야 밖을 나가죠. 석 달은 여기서 지내야 세린이 몸도 추스르고 애도 크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형수님 눈치 보인다고 짧게 말씀하신 모양인데 사실은 좀 길어질 거예요. 민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지아는 싱크대를 붙잡은 채 부들부들 떨었어요. 쏟아지는 물소리가 마치 지안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죠. 남의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저들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안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들이 이 집을 중심 삼아 지옥으로 만들 생각이라면
지아는 그 지옥의 문을 직접 닫아버릴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지아는 아침부터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젖병들을 삶고 있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명자의 목소리 때문에 가슴속은 더 뜨겁게 타올랐죠. 명자는 아침 일찍부터 동네 권사님과 통화하며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아유, 권사님. 우리 작은 며느리는 역시 집안 체면이 되는 애라니까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그렇게 교양이 넘치는지 몰라요. 명자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타고 부엌까지 또렷하게 박혔어요. 지아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꽉 쥐었죠. 명자의 비아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큰 며느리요? 에휴, 걔는 그냥 성실하죠. 근데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손으로 하는 일은 오래 못 가요. 나이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공부해서 머리 쓰는 애들이랑은 급이 다르더라고요. 지아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접시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명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낄낄거리며 통화를 이어갔죠. 세린이는 대학도 이름 있는 곳 제대로 나왔고 집안도 아주 빵빵해요. 친정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시거든요. 우리 민재가 아주 복이 터진 거죠. 교회에서도 며느리들 금 나뉘는 거 다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저도 며느리 둘을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제 확실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명자는 지안이 다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크게 떠들었어요. 큰 며느리는 딱 실무형이에요. 시키는 대로 몸이나 쓰는 애지 집안 대표로 어디 내놓을 애는 못 돼요. 말이 짧고 투박해서 격이 안 서거든요. 지아는 들끓는 분노를 참으며 젖병을 건조대에 3개 내려놓았어요. 쨍그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명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전화를 끊으며 우아하게 과일을 집어 먹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명자는 지안이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세린의 친정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죠. 세린아, 이번에 사돈어른이 보내주신 한우 정말 입에서 살살 녹더라. 역시 좋은 집안은 먹는 물부터 다르구나. 교양이 넘치셔. 세린은 짐짓 수줍은 척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아버지가 다음 주에 전복이랑 굴비도 더 보내신대요. 형님도 같이 드시면 좋잖아요. 세린의 말에 명자가 지안을 힐끗 보며 혀를 찼어요. 사돈어른 참 훌륭하신 분이야. 배려심이 깊으시지. 지안아, 내 친정은 반찬 가게 하신다고 했지? 그것도 뭐 괜찮긴 한데 요즘 반찬 가게들 경쟁도 심하고 힘들 텐데 사돈어른들 고생이 많으시겠어. 명자의 말투는 걱정을 가장한 멸시였어요. 지아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걸 느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꾸준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뭐 다행이네. 세린이네 친정처럼 여유로워서 골프나 치러 다니시진 못해도 그렇게 몸써서 열심히 사시는 게 보기 좋긴 하더라고. 지아는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을 억지로 누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어머님, 저 다음 주에 아파트 보일러 점검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해서 저녁이 좀 늦을 것 같아요. 국가 자격증 갱신 때문에 꼭 가야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러자 반찬을 집던 명자의 손이 딱 멈췄어요. 인상을 팍 쓰더니 목소리를 깔더라고요. 보일러 점검? 그게 뭐 대수라고 집안일을 팽개치고 나가니? 그런 거 안 받아도 일하는데 지장 없잖아. 지안이 의무 교육이라 안 가면 자격이 정지된다고 설명하려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던 시동생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그런 건 회사에 말해서 융통성 있게 빼면 안 돼요? 어머니도 계시고 세린이도 몸조리해야 하는데 저녁 준비를 누가 하라고요. 형수님은 실무 담당이시니까
시간 조정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아는 민재의 뻔뻔한 표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련님, 국가교육은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 형수님. 세린이는 병원에서 고객 응대하고 협력사 관리하는 머리 쓰는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쉬어야 하지만 형수님은 기계 만지는 기술직이시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은 좀 융통성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세린이 민재의 팔을 툭 치며 가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형님 서운해 하시지. 나름대로 전문가신데.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뭘 그래. 형수님도 본인 급이 다른 건 인정하시겠지. 민재는 얄밉게 웃으며 밥을 입에 밀어 넣었어요. 명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쐐기를 박았죠. 민재 말이 맞다. 이래도 다 급이 있는 법이지. 지아나, 내가 교육 날짜를 옮기든지 해라. 어디 감히 시어머니랑 산모를 두고 밖으로 나도니? 집안 기강이 우선이야. 지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남편 도윤을 쳐다봤지만 그는 술잔만 기울이며 모른 척했어요. 그날 밤 도윤이 술 냄새를 풍기며 작은 방으로 들어왔어요. 지아는 바닥에 앉아 엉망이 된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회식할 때 팀장님이 그러더라. 우리 집에 세린이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확 살았다고. 역시 교양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야 집안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나 봐. 도윤은 넥타이를 집어 던지며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지아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럼 나는 10년 넘게 이 집 지키고 살림한 나는 이 집에 어떤 존재인데? 너는 그냥 내 역할 잘하고 있잖아.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가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이 급이라는 게 있잖아. 너는 좀 투박하니까 보고 좀 배우라고요. 도윤의 무심한 말투에 지아는 짐 정리를 멈추고 방 밖으로 나왔어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지안에게 명자가 다시 다가왔어요. 지안아, 오늘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안방 구경 좀 하신단다. 커튼이랑 침대 세트 새로 맞출 거니까 내가 쓰던 것들은 다 갖다 버려라. 세린이 취향에 맞춰야 집안이 밝아지지 않겠니? 어머님, 그 가구랑 커튼 제가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하나하나 고르고 산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버리시면 어떡해요? 지안의 항의에 명자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 돈이 어디 있니? 이 집에 들어온 건 다 이 집 한 거지. 세린이는 격식 따지는 애라 내 촌스러운 취향 절대 못 견다. 사돈어른 보시기에도 민망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지아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차가운 눈빛으로 명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지금 출근해야 해요. 손으로 하는 일이라도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 물건들 손대지 마세요. 지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고 나왔어요. 등 뒤에서야 너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하고 소리치는 명자의 악다구니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지아는 다짐했어요. 저들이 말하는 그 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퇴근 후 지안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은 이미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어머니 명자가 소파 중앙에 앉아 있었고 남편 도윤과 시동생 민재가 양옆을 호위하듯 지키고 있었죠. 세리는 명자의 팔에 깍지까지 끼고 아주 친한 척하고 있었어요. 지안아, 너도 와서 앉아라. 집안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어서 부른 거니까 토 달지 말고 들어. 명자의 서슬 퍼런 명령에 지아는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이 소파 끝자리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어요. 명자는 가당치도 않다는 듯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뱉었죠. 오늘부터 방 배치를 정식으로 바꾼다. 안방은 세린이네가 쓰고 너희 부부는 작은 방으로 옮겨라. 짐은 이미 내가 사람 불러서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지아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죠. 옆에 앉은 남편 도윤을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맥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피땀 흘려 대출금 갚고 관리비까지 내고 있는 제 공간이라고요. 그런데 주인인 저더러 안방을 비우라니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하자 명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독사 같은 눈빛을 보냈어요. 집이 내 거라고? 그래, 서류상 이름은 내 거겠지. 근데 가족이 같이 쓰는 집인데 내 건 내 것이 어딨니? 너는 참 근본이 없어. 애 낳은 동서가 넓은 방 쓰는 게 천륜이고 순리지. 어디 감히 시어머니 결정에 대드니? 도윤아, 너도 한마디 좀 해봐.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안이 남편을 다그치자 도윤은 오히려 지안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끼어들었죠. 여보, 며칠만 참자니까 왜 그래? 재수 씨 산후조리 끝나면 다시 바꾸면 되잖아. 가족끼리 방 하나 양보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며칠이 아니잖아. 민재 도련님이 아기 100일 때까지 석 달은 있겠다고 했단 말이야. 지안의 비명 섞인 외침에 옆에 있던 시동생 민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어요. 형수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우리 아기 놀라면 형수님이 책임질 거예요? 집안이 편안하려면 형수님이 입 다물고 양보하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속 좁게 굴어서 풍파를 만드세요? 형도 참 피곤하시겠네. 민재의 뻔뻔한 말투에 지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때 세린이 명자의 팔을 토닥이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죠. 어머님, 형님 마음 상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작은 방 쓸게요. 제가 좀 불편하면 되죠, 뭐. 아니다, 세린아. 너는 격이 있는 애가 왜 그런 소리를 하니? 큰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거 다 이해하면서 살림 배우는 거야. 지안이 너 내일 오전에 교회 집사님들 오셔서 짐 옮겨주시기로 했으니까 오늘 밤 안으로 내 물건 싹 비워놔라. 이건 상의가 아니라 통보다. 명자의 단호한 선언에 거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지아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지아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미 화장되며 옷장이 텅 비어 있었고 지안의 귀한 물건들이 쓰레기 봉투 같은 검은 비닐에 마구 처박혀 있었거든요. 새벽 1시 지안은 작은 방 바닥 차가운 곳에 앉아 짐을 정리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 옷가지들이 젖어갔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내 집에서 왜 내가 쫓겨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명자의 연락을 받은 교회 집사 3명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집 주인인 지안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명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아이고, 권사님, 며느님은 참 복도 많으셔. 이렇게 넓은 안방을 쓰게 해주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시어머니 말씀 우습게 알던데 이 집 큰 며느리는 참 순종적이고 착하네요. 집사 한 명이 지안의 실크 원피스를 검은 봉투에 마구 쑤셔 넣으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명자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집사님. 우리 지안이는 딱 실무형이라 시키는 건 군말 없이 잘해요. 말주변은 없어도 몸으로 때우는 건 1등이라니까요. 그게 큰 며느리의 미덕 아니겠어요?
지아는 작은 방 문턱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들은 지금 지안의 인격과 삶을 검은 봉투에 담아 쓰레기 취급하고 있었죠. 오후 2시 안방에는 세린의 명품 가방들과 아기용품들이 화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세린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안에게 다가왔죠. 형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해 주셔서요. 어머님도 형님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보가 아니라 빼앗긴 거라고 말했을 텐데. 지안의 차가운 반응에 세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새침하게 대꾸했어요. 어머, 형님도 참 뒤끝 있으시네. 어머님 뜻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저는 그냥 효도하는 셈 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 마세요. 세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잠기자 지안의 인내심도 마지막 한 줄기가 끊어지고 말았죠. 저녁 6시 지안은 거실 식탁 위에 집 열쇠 뭉치를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국을 나르던 명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죠. 이게 뭐냐? 왜 열쇠를 여기다 둬? 제 열쇠예요. 이제 이 집에서 제 공간은 없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지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 도윤이 밥숟가락을 놓으며 소리쳤죠. 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짐 싸서 어디를 가겠다는 건데? 나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들이 내 집을 점령했으니 제가 피해주는 거예요. 당신들끼리 그 격식 있는 삶 마음껏 누려보세요. 지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명자와 민재가 뒤에서 너 나가면 다신 못 들어올 줄 알아. 형수님, 진짜 예의 없으시네.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지아는 그 소음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지안이 나간 지 3시간 뒤 명자는 민재를 불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재야, 지금 당장 현관 비밀번호 바꿔라. 저 물건이 밤에 몰래 들어와서 회방 놓을지 모르니까. 당연하죠, 엄마. 제 이름으로 된 집인 줄 착각하고 사는데 이번 기회에 누가 진짜 이 집 주인인지 확실히 보여줘야죠. 민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비밀번호를 길게 눌러 바꿨어요. 명자와 세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안이 없는 해방감을 만끽하며 와인을 땄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지안이 나가는 순간 들고 나간 건 단순한 옷가지가 아니라 이 집의 모든 명의와 대출금 그리고 저들의 생존을 책임지던 자금줄이었다는 사실을요. 지안의 처절한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어요. 친정집 앞에 도착한 건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7시였어요.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뒷좌석 문을 열었죠. 뒷좌석에는 영문도 모른 채 잠들었던 딸 수아와 아들 준서가 부스스 눈을 뜨며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우리 집 아니잖아. 외할머니 집이야. 우리 수아랑 준서 여기서 며칠만 신나게 놀고 있어. 알겠지? 지아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은 아빠는 왜 안 왔냐며 보챘지만 지아는 대답 대신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현관벨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친정엄마 영숙이 나오자마자 지안의 무너진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지안아, 내 얼굴이 왜 이래? 애들은 또 이 밤중에 왜 데려왔어? 엄마 미안해. 딱 열흘만. 아니, 일주일만 애들 좀 봐주면 안 될까? 나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지안의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리자 영숙은 더 묻지 않고 아이들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딸의 퀭한 눈과 핏기 없는 입술이 이미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라. 내가 잘 보살필 테니까.
너도 들어와서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 아니야, 엄마. 나 할 일이 태산이야. 마무리 지어야 할 게 있거든. 조만간 다시 올게. 지아는 엄마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백미러로 멀어지는 친정집을 보며 지아는 핸들을 꽉 쥐었죠. 이제 올 시간도 아까웠어요. 저들이 지안을 집에서 몰아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밤 9시 지안은 회사 근처의 낡은 모텔에 짐을 풀었어요. 좁고 눅눅한 방이었지만 오히려 그곳이 시댁 식구들이 점령한 안방보다 100배는 편안하게 느껴졌죠. 지아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그리고 15년간 단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아니 차마 마주하기 두려웠던 가게의 민낯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죠. 화면에 뜬 통장 내역은 지안의 피눈물 그 자체였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지안의 월급 200만 원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대출이자,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수도에, 그리고 아이들의 학원비로 쪼개져 나갔어요. 반면 남편 도윤의 통장은 가관이었어요. 가끔 생활비라고 보내온 푼돈을 제외하면 전부 술값, 골프 비용, 카드값으로 채워져 있었죠. 지아는 엑셀 파일을 열고 15년치의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지안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이 지안의 가슴을 난도질했죠. 새벽 2시 드디어 최종 합계 수치가 모니터에 떴어요. 지안 부담액 3억 2천만 원, 도윤 부담액 500만 원. 15년 동안 고작 500만 원이라니. 지안은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도윤이 15년간 집안에 보탠 돈은 지안이 한 달 벌어 대출 갚는 돈보다도 적었죠. 그런데도 도윤과 시어머니는 그 집이 마치 자신들의 가업이라도 되는 양 큰 소리를 치며 지안을 쫓아낸 거예요. 그때 전원을 껐다 켠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전부 도윤이었죠. 마지막 문자를 읽는 순간 지안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집 비밀번호 바꿨다. 엄마가 네가 하도 기세등등하게 나가길래 걱정된다고 바꾸라고 하셔서, 혹시라도 네가 밤에 들어와서 집 망가뜨리거나 재수 씨 놀라게 할까봐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해라. 당분간 들어올 생각 마.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자를 캡처했어요. 파일 이름은 증거일주거 침입 및 점유 박탈로 저장했죠. 저들이 스스로 지옥문을 잠근 셈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세수를 하고 화장을 고친 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지안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죠. 상담실에서 마주한 중년의 법무사는 지안이 내민 USB 자료를 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혀를 내둘렀어요. 서지안 씨, 이 자료가 정말 사실입니까? 15년 동안 남편분 기여도가 500만 원 뿐이라고요? 네. 집 명의도 제 단독 명의고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제 계좌에서 증명됩니다. 저는 이혼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쫓아내고 싶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훑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의가 의뢰인 것이고 기여도가 이 정도로 차이 난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도 남편 쪽이 가져갈 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의뢰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역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 퇴거시키는 건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장 쫓아내진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 집이 자기들 것인 양 착각하며 가장 행복해할 때 한꺼번에 무너뜨릴 거거든요. 지안의 말에 법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묘한 경외심이 섞인 눈으로 지안을 바라봤어요. 15년을 참고 견딘 여자가 결심을 굳혔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은 표정이었죠.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도윤에게서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엄마가 안방 내 짐 싹 정리해서 지하 창고에 넣어뒀다. 너 쓰던 촌스러운 이불이랑 베개는 다 버렸으니까 따질 생각 마라.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연락하고 와서 가져가든지. 지아는 그 문자 역시 증거 이 재물 손괴 및 모욕으로 저장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죠. 지아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차갑게 의조렸어요. 어머님, 그리고 도윤아. 니들이 바꾼 그 비밀번호가 니들 무덤을 지키는 번호가 될 거야. 그 안에서 마음껏 누려보라고요. 곧 감당 못할 현실이 들이닥칠 테니까. 지아는 여유롭게 엑셀 창을 닫고 법무사에게 제출할 서류 목록을 확인했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숫자의 싸움이었거든요. 지안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모텔의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머리맡에 둔 핸드폰이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키듯 미친 듯이 울려댔죠. 액정에는 도윤, 명자, 민재의 이름이 번갈아가며 떴어요. 지아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하게 진동이 멈추고 다시 시작되는 횟수만 머릿속으로 새고 있었죠. 오전 10시 시어머니 명자에게서 첫 문자가 도착했어요. 지아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집은 비워두면 안 돼. 관리비며 난방비며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만데 내가 책임져야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시위를 하니? 언제까지 애처럼 삐져 있을 거야? 당장 들어와서 저녁 차려라. 지아는 그 문자를 읽고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곧바로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 오부양 의무정가 및 가스라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죠. 오후 2시 남편 도윤에게서 끈질기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지안도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서지안. 너 지금 어디야? 사흘째 연락 두절이면 말이 돼? 너 제정신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죠. 모텔에 있어요. 뭐? 모텔? 너 진짜 미쳤구나. 애들은 어쩌고 모텔에서 나동그라져 있어? 당장 집으로 안 와? 애들은 친정에 맡겼어요. 당신이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나를 쫓아냈는데 내가 길바닥에서 잘 순 없잖아요. 도윤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협박 섞인 목소리로 낮게 의졸이더라고요. 야, 서지안. 잘 들어. 너 지금 이대로 버티면 진짜 이혼이야.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 너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지아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창밖의 회색빛 건물을 바라봤어요. 이혼요? 네, 하시죠. 저도 바라던 바예요.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드디어 벗어나겠네요. 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너 진짜 돌았구나. 15년 동안 잘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너 나가면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15년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 참으려고요. 그리고 한 푼도 못 받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죠. 당신이 15년 동안 이 집에 보탠 돈 5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통장 15년치 전부 확인했으니까 필요하면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지안의 단호한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당황한 도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지안은 담담하게 노트에 기록했어요. 남편의 이혼 협박 및 재산 형성 기여도 허위 주장. 오후 4시에는 동서 세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님, 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랑 어머님이 형님 기분 상하게 한 건 정말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아기 있는 집인데 형님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빨리 오셔서 오해 풀어요. 지아는 코방귀를 뀌며
그 문자를 저장했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오직 자기들의 불편함만 호소하는 그 뻔뻔함이 소름 끼쳤거든요. 저녁 7시, 이번에는 시동생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안이 전화를 받자마자 민재는 따지듯 물었죠. 형수님,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가족끼리 좀 맞춰 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유세 부리는 게 형수님 격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불만이요? 내 집에서 쫓겨난 주인이 불만이 없을 수가 있나요? 민재 도련님은 염치라는 게 없으신가 봐요. 형수님, 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어떻게 형수님 집이에요? 형이랑 결혼했으면 공동재산이지. 형수님이 그동안 낸 돈도 결국 우리 형네 집안으로 들어온 거나 다름없는데 어디서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지아는 기가 차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공동재산요? 법에 대해 잘 모르시나 본데 제 명의로 된 집에 당신 형이 보탠 돈이 없으면 그건 그냥 제 집이에요. 당신네 가족이 동서 집안 배경 들먹이면서 급 따지더니 현실 감각은 전혀 없으시네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 대가는 아주 비쌀 거예요. 지안이 전화를 끊어버리자마자 시어머니 명자의 장문 문자가 도착했어요. 서지안, 너 똑바로 들어라. 내가 오늘 교회 권사님들한테 다 얘기했다.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씀 어기고 집 나갔다고. 다들 너 보고 제정신 아니래. 며느리가 도리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네 평판 이제 바닥이야. 창피당하기 싫으면 오늘 밤 안으로 기어들어와.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그 문자도 증거 시비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저장했어요. 저들은 지안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들었지만 지안은 오히려 저들의 몰상식함을 증거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지안의 직장 동료에게서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명자가 지안의 회사로까지 전화해서 집 나간 며느리가 거기 있느냐며 소란을 피웠다는 거였죠. 지안은 이를 꽉 깨물었어요. 저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완전히 넘었거든요. 그날 밤 11시 남편 도윤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엄마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얘기 잘 끝냈으니까 너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엄마가 이제 안심하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하고 와. 지아는 그 문자를 보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어요.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쏟아지는 협박성 문자,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퍼뜨린 모욕적인 소문들. 지아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도윤아.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집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네. 지아는 차가운 모텔방 안에서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내일이면 저들이 그토록 당당하게 잠근 그 비밀번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지는 날이 될 테니까요. 지안의 입가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서늘하고도 통쾌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지안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던 지안의 핸드폰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자가 도착했죠. 302호 관리비 미납 안내입니다. 이번 달 관리비 23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3일 이내 미납 시 가상금이 부과되며 지속될 경우 단전 및 단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아는 그 문자를 빤히 바라보다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엎어놓았어요. 그동안 지안이 말없이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 저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차례였거든요. 그날 저녁 지안이 없는 아파트 안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었어요. 평소라면 훈훈해야 할 거실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보일러가 먹통이 되어버렸죠. 어머님, 어머님, 이거 물이 왜 이래요? 찬물밖에 안 나와요.
욕실에서 샤워하려던 세린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어요. 명자가 깜짝 놀라 부엌에서 달려왔죠. 세린아, 왜 그러니? 물이 왜? 샤워기를 틀었는데 얼음물 같아요. 우리 아기 씻겨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님 없으니까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에요? 세린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발을 동동 굴렀어요. 명자는 황급히 보일러실로 달려가 전원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보며 소리를 질렀죠. 도윤아, 도윤아, 너 일 안 하고 뭐하니? 보일러가 왜 안 켜지는지 좀 봐라.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도윤이 귀찮다는 듯 일어나 보일러실로 왔어요. 몇 번 버튼을 툭툭 건드려 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더라고요. 이거 고장 났나 봐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고장?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지금 세린이가 산후조리 중인데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당장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명자의 호통에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관리사무소 번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라 업무는 끝난 뒤였죠. 엄마, 지금 전화해도 안 받아요. 내일 아침에 해야겠는데요. 내일? 그럼 오늘 밤은 이 얼음장 같은 방에서 자라는 거니? 우리 귀한 손주 감기라도 걸리면 내가 책임질 거야? 세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꺼운 담요를 겹겹이 두르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변했거든요. 명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세린의 곁으로 가서 손을 꼭 잡았죠. 세린아, 조금만 참아라. 온수매트라도 켤 테니까 거기 들어가 있어. 도윤아, 너 서지안한테 당장 전화해. 옆에서 과일을 먹던 시동생 민재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온수매트 온종일 틀면 전기세 엄청나게 나올 텐데요. 형수님이 관리비 안 내고 도망갔으면 우리가 다 내야 하는 거잖아요. 명자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그게 문제야? 네 와이프가 산후풍이라도 오면 전기세가 얼마가 나오든 일단 살고 봐야지.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도윤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302호인데요. 보일러가 아예 안 들어와요. 수리기사 좀 당장 보내주세요. 아, 302호 서지안 씨 댁 맞으시죠? 전화 주신 분은 본인이신가요? 아니요, 저 남편인데요. 지금 집이 얼음장이라니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명의자 본인이 아니시면 방문 수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리규정상 서지안 씨가 직접 연락하셔서 본인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남편인 내가 전화했는데도 안 된다고요? 우리 집인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서류상 명의자가 서지안 씨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연락 없이는 저희가 임의로 손을 댈 수 없으니 명의자분께 연락하세요. 전화가 뚝 끊기자 도윤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명자가 옆에서 재촉했죠. 뭐라니? 빨리 온대? 아니요. 지안이가 직접 전화해야 접수가 된대요.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나 봐요. 뭐? 그까짓 보일러 고치는데 무슨 명의를 따져.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 시어머니랑 동서가 추위에 떨고 있다고 전화란 말이야. 도윤이 급하게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내음만 반복됐어요. 문자를 보내도 일은 사라지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죠. 지안은 그들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상상하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틀이 지나자 집안의 온도는 10도까지 떨어졌어요. 세리는 아예 이불 뭉치를 뒤집어 쓰고 소파에서 내려오지 않았죠. 어머님,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저 그냥 친정 갈래요. 애가 재채기를 시작했다고요.
이게 무슨 산후조리예요? 지옥이지. 세린아, 조금만 참아라. 도윤이가 계속 연락하고 있으니까 곧 올 거야. 이 나쁜 년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명자는 애꿎은 핸드폰만 바닥에 내던지며 분풀이를 했어요. 민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엄마, 차라리 사설업체라도 부를까요? 인터넷 보니까 보일러 수리 기사님들 부르면 바로 오신다는데요. 그거 부르면 돈이 얼마인데? 출장비에 부품비까지 하면 2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할걸요? 뭐, 20만 원? 미쳤니? 그 생돈을 왜 내? 서지한 그년이 와서 해결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생돈을 들여서 해? 절대 안 돼. 명자는 돈 아까운 생각에 길길이 날뛰었어요. 하지만 도윤이 지갑을 열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저 지금 카드 다 한도 초과해요. 현금도 몇만 원밖에 없다고요. 지난번에 재수 씨 영양제 사주느라 다 썼단 말이에요. 너는 월급 받은 게 얼만데 벌써 돈이 없어? 민재야, 너라도 좀 내라.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여기 형네 집이잖아요. 형이 가장인데 형이 알아서 해야죠. 제가 왜 제 돈을 써요? 저도 요즘 카드값 때문에 힘들어요. 서로 돈 한 푼 안 내겠다고 싸우는 사이 집안은 점점 더 싸늘해져 갔어요. 15년간 지안이 조용히 모든 세금과 수리비를 감당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지안이 사라지자마자 거대한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사흘째 되는 날, 이번엔 관리사무소에서 명자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302호에 거주하시는 오명자 씨 되시죠? 관리비 연체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랑 가상금 합쳐서 27만 원입니다. 계속 미납하시면 단수조치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관리비를 왜 나한테 내라고 해? 집주인한테 연락해야지. 명의자인 서지한 씨가 연락 두절이라 실제 거주하시는 분께 안내드리는 겁니다. 안 내실 거면 서지한 씨 연락처를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중으로 납부하세요. 집주인이 서지한이라고? 거긴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이 명이라고. 명자가 바락바락 우기자 직원이 어이가 없다는 듯 대꾸했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아파트 분양 때부터 지금까지 쭉 서지한 씨 단독 명의인데요. 남편분 이름은 서류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사세요? 전화가 끊기고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명자는 떨리는 눈으로 도윤을 쳐다봤죠. 도윤아, 너 저 직원이 하는 소리 들었니? 이 집이 정말 서지한 그년 명의라고? 내 이름은 하나도 없어? 도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결혼 전에 지안이가 모은 돈이랑 대출받아서 산 거라고요.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명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어요. 15년 동안 자기 아들 집인 줄 알고 떵떵거리며 며느리를 종처럼 부렸는데 알고 보니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주인 행세를 했던 꼴이었죠. 그날 밤 명자의 핸드폰으로 교회 권사님들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오 권사, 소문 다 났어. 그 집이 며느리 명의였다며? 아니, 며느리 명의인 집에 며느리를 쫓아내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다니 세상에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 명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단순히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었죠. 지안이 마음만 먹으면 이 집에서 자신들을 합법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15년간 지안이 쌓아온 인내의 댐이 무너지자 그들이 누리던 가짜 권력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순식간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지안이 집을 나온 지 어느덧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지아는 어둡고 눅눅한 모텔방을 뒤로하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법무사가 미리 준비해둔 묵직하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지안에게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지안이 15년 동안 삼켜왔던 피눈물이 종이 한 장 한 장에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죠. 서지안 씨 요청하신 대로 이혼 청구서부터 재산분할 명세서 그리고 퇴거 통보서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이 서류들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절차는 빈틈없으니 걱정 마세요. 법무사의 확신에 찬 말에 지아는 짤막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36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도윤과 명자의 절박한 발악이 화면 너머로 느껴졌지만 지아는 미련 없이 전원을 꺼버렸죠. 공항 우체국에 도착한 지아는 담담한 손길로 내용 증명 발송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수신인 주소를 적는 칸에 또박또박 자기 집 주소를 적어 내려갔죠.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침입자들을 몰아내야 할 전쟁터였으니까요. 발송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는 해당 주소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체국 직원의 말에 지아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출국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로 남겨진 지옥 같은 기억들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10시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싸늘한 집 거실에서 명자와 도윤 그리고 민재 부부는 서로 눈치만 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죠. 도윤이 잔뜩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열자 우체부 한 분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302호 맞으시죠? 법원에서 온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본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내용 증명요? 그게 뭔데요? 도윤은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서명을 하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명자가 눈을 크게 뜨며 봉투를 낚아챘죠. 이게 뭐냐? 지안이 그년이 보낸 거니? 어디 보자. 무슨 헛소리를 적어 보냈는지. 명자가 거칠게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법적 효력이 담긴 서류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첫 장 상단에 굵고 진한 글씨로 박힌 이혼 청구서라는 단어를 본 명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 뭐야? 이혼? 지안이 이 미친년이 정말로 미쳤구나. 감히 어디서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 도윤이 황급히 서류를 뺏어 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도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죠. 이혼 사유, 배우자의 지속적인 무관심 및 경제적 기여부재, 재산 분할, 해당 아파트는 혼인 전 취득한 서지안의 특유 재산으로 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없음, 퇴거 요구, 본 우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퇴거를 완료할 것, 불응시 강제 집행 및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예정. 도윤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죠.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이 내 거 아니었냐고. 엄마가 그랬잖아. 결혼하면 다 내 거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너도 지안이 명의인 거 알고 있었잖아. 그래도 설마 제 남편을 내쫓겠냐고 믿었지. 명자가 삿대질하며 도윤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그때 옆에서 잠자코 서류를 훑어보던 세린이 두 번째 장을 넘기더니 차갑게 의조렸죠.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재산분할 명세서에 15년간 형님 기여액 3억 2천만 원, 아주버님 기여액 500만 원이라고 못 박혀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요. 500만 원? 그게 말이 돼? 우리 아들이 매달 뼈 빠지게 벌어서 월급을 가져다 줬는데. 명자가 악을 썼지만
세리는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어요. 월급은 받으셨겠죠. 근데 아주버님이 술 먹고 카드 쓰고 개인적으로 쓴 돈은 집에 보탠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 증빙 자료 보니까 아주버님이 15년 동안 생활비라고 보낸 돈 다 합쳐야 5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기생충처럼 사셨다는 뜻이죠. 세린의 독설에 도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쳐다봤어요. 민재가 서류를 낚아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형, 이거 진짜예요? 15년 동안 500만 원밖에 안 냈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나도 형이 이 집 주인인 줄 알고 당당하게 들어와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네. 법정 가면 형은 100% 져요. 기여도가 이 모양인데 무슨 수로 집을 나눠 가져요? 명자가 벌떡 일어나 민재의 등을 때리며 소리쳤어요. 지긴 왜 져? 결혼하면 다 반반이야. 내가 텔레비전에서 다 봤어. 판사한테 사정하면 집 한 칸은 떼어줄 거다.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결혼 전에 형수님이 혼자 산 집이라니까요. 이 보탠 돈이 없으면 그건 형수님 단독 재산이에요.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민재의 냉정한 분석에 명자는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세리는 벌써 4번째 장인 퇴거 통보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죠. 30일 이내 퇴거 완료 요망.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예정. 형님이 정말 작정을 했네요. 우리까지 엮여서 법원에 불려다니게 생겼다니까요. 세리는 서류를 식탁 위에 툭 던져두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재도 당황하며 뒤를 따라갔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짐은 왜 싸? 보면 몰라요? 30일 뒤면 용역업체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짐 밖으로 다 던져버릴 텐데 그때 망신당하고 싶어요? 형님 지금 진심이에요. 아주버님 기여도가 500만 원인 거 보니까 정이 떨어져도 단단히 떨어진 거라고요. 우리까지 법적 문제 생기기 전에 당장 나가야 해요. 세리는 아주 차갑고 태연하게 캐리어를 채워나갔어요. 거실에 홀로 남은 명자는 현실을 부정하며 다시 교회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집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글쎄 이혼하겠다고 서류를 보내고 우리더러 집에서 나가래요. 이 세상에 이런 망할 년이 어디 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명자의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어머, 오 권사님. 저도 소문 다 들었어요. 근데 지한 씨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집도 본인 명의고 대출도 혼자 다 갚았다면서요? 그런데 남편분은 술만 마시고 집에 돈 한 푼 안 보탰다며? 솔직히 교회 사람들도 다 지한 씨 편이에요. 권사님이 그동안 며느리 흉보던 게 민망할 정도라고들 하던데. 누가 그래?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교회 단톡방에 이미 서류 내용 다 퍼졌어요. 권사님이 며느리 욕하던 거랑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다들 손가락질하니까 당분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보겠네. 전화가 뚝 끊겼어요. 명자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악을 써댔지만 공허한 거실에는 아무런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았죠. 도윤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의 마지막 장을 손에 쥐었어요. 거기엔 지안의 차가운 마지막 경고가 단 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죠. 30일 후 모든 것이 법대로 정리됩니다. 나에게 감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들이 증명한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지안의 단호한 선언은 비수처럼 날아와 도윤의 심장에 박혔어요. 15년간 무시해왔던 아내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어 돌아왔는지
도윤은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하며 바닥을 기기 시작했답니다. 지안이 집을 나간 지 20일이 넘어가던 아침이었어요. 도윤의 핸드폰으로 지안의 마지막 통보가 도착했죠. 앞으로 5일 후 퇴거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모든 개인 짐은 당일 오전까지 정리하십시오.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니 답장하지 마세요. 단 2문장이었어요. 구걸할 틈도 변명할 여지도 주지 않는 서늘한 문장이 도윤의 심장에 박혔죠. 도윤은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명자에게 보여주었어요. 엄마, 지안이가 정말 사람 부를 건가 봐요. 25일에 강제로 내쫓겠대요. 명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팔짱을 꼈지만 무릎이 달달 떨리는 것까지 숨기지는 못했어요. 진짜긴 뭐가 진짜야. 지가 무슨 수로. 다 겁주려고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지가 감히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니? 명자는 애써 큰 소리를 쳤지만 이미 집안은 반쪽이 난 상태였어요. 세린과 민재는 이미 며칠 전 짐을 싹 챙겨서 친정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렸거든요. 떠나기 전 세린은 명자의 손을 뿌리치며 아주 차갑게 말했었죠. 어머님, 저희는 먼저 나갈게요. 법원에서 사람 들이닥쳐서 짐 밖으로 던져지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저 산후조리 중인 거 아시잖아요. 이런 꼴불견 더는 못 봐요. 세린아,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니? 같이 버텨야 지안이 그년이 돌아오지. 어머님, 착각 좀 그만하세요. 도망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은 형님이고 우린 그냥 무단 침입자나 다름없다고요. 법적으로 엮이기 싫으니 연락하지 마세요. 세리는 냉정하게 문을 닫고 나갔고 명자는 그날 밤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단 한숨도 자지 못했죠. 일주일 후 도윤에게 법원에서 보낸 노란 봉투가 날아들었어요. 이혼 조정 출석 통지서였죠. 조정 기일은 3주 뒤였고 불출석 시 모든 청구가 지안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사색이 되어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갔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집인데 마누라가 저를 내쫓으려고 해요. 변호사는 지안이 제출한 15년치 통장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의뢰인님, 이거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 단독 재산인데다 의뢰인님 기여도가 500만 원 뿐이라면서요? 15년 동안 쓴 돈이 그게 전부면 법원에서는 의뢰인님을 부양가족으로 보지 경제적 공동체로 안 봅니다. 그럼 제가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누라가 집을 나갔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배우자 쪽에서 의뢰인님과 시어머니의 가혹행위,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조용히 합의하고 나오시는 게 그나마 빚이라도 안 지는 길이에요. 도윤은 다리가 풀려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명자에게 전화해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변호사가 그러는데 제가 무조건 질 거래요.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판이라는데 어떡해요? 뭐, 그럼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도윤아, 지안이한테 빌어봐.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라고. 제발. 명자의 목소리는 이제 악다구니가 아니라 처절한 비명이었어요. 도윤은 용기를 내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지안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지안아, 나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내가 다 잘못했어. 할 얘기 없어요. 모든 건 서류에 다 적어 보냈으니까요.
지안아, 그래도 엄마 연세가 있으시잖아. 우리 살 곳도 없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건 당신들 사정이죠. 15년 동안 제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당신들 입에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나온 적 있었나요?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차가운 진실을 내뱉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참 쉽네요. 15년 동안 당신은 방관자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범이었죠. 당신 엄마가 나를 식모 취급하며 무시할 때, 당신 동생이 나를 기계 만지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릴 때, 그리고 동서가 내 안방을 빼앗을 때, 당신은 옆에서 맥주 마시며 구경만 했잖아요. 그게 공범 아니면 뭐예요? 도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을 뗐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혼 조정일에 나오세요. 안 나오면 법대로 깔끔하게 정리할 거니까. 당신들이 내 짐을 검은 봉투에 담아버렸을 때 내 마음도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졌거든요. 전화가 뚝 끊겼고 도윤은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그 무렵 명자가 다니던 교회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권사 모임 날 명자는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자리에 앉았죠. 오 권사님, 요즘 댁에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흑빛이시네. 한 권사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묻자 명자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 큰 며느리가 요즘 사춘기인지 뭔지 가출을 해서 속을 썩이네요. 그러자 평소 명자에게 당하기만 하던 다른 권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사춘기가 아니라 독립이겠죠. 지안 씨가 그 집 대출금 혼자 다 갚고 명의도 본인 거라던데 권사님이 며느리 쫓아내고 안방 차지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아드님은 15년 동안 돈 500만 원 냈다면서요? 세상에 그런 기둥서방이 어디 있나 몰라. 뭐? 아니, 누가 그런 망측한 소리를.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성실한데. 거짓말 마세요. 이미 지안 씨가 법적 대응하느라 서류 싹 돌렸다면서요? 권사님이 며느리 욕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속으로 다 비웃었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주인 행세하는 게 참 가관이라고요. 명자는 얼굴이 화끈거려 가방을 챙겨 모임장을 뛰쳐나왔어요. 이제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명자가 설 자리는 없었죠. 드디어 약속된 25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법원 집행관들이 집 앞에 도착했죠. 도윤과 명자는 퀭한 눈으로 마지막 짐을 싸고 있었어요. 강도윤 씨, 퇴거 집행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집행관의 단호한 말에 도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는 마지막까지 거실 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내쫓아. 천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누구 하나 명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집행관들은 숙달된 솜씨로 남아있는 가재도구들을 밖으로 옮겼고 도윤과 명자는 낡은 짐짝들과 함께 복도로 밀려났죠.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그들은 다시는 그 문을 열 수 없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지아는 긴 휴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집 열쇠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죠. 깨끗하게 비워진 하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이 지안을 맞이했어요. 지안은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퀴퀴한 흔적들을 시원한 바람으로 날려보냈죠. 핸드폰을 꺼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이제 집에 왔어. 짐 정리 대충 끝났으니까 애들 데리러 갈게. 그동안 고마웠어.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세상이니까 애들이랑 행복하게만 살아라. 지아는 전화를 끊고
텅 빈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화려한 복수극은 아니었지만 지아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고 무례한 침입자들을 영원히 격리하는 데 성공했죠. 지안의 입가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편안하고 단단한 미소가 걸렸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말이야. 지아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어요. 지옥 같던 시간은 지나갔고 지안의 인생에는 드디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답니다. 이 사연을 정리하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죠. 그 긴 시간 동안 지안이 견뎌온 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착취였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함은 종종 사랑이나 도리라는 가면을 쓰죠. 하지만 이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명확해요. 선의와 인내에도 분명한 한계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고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지안의 복수가 유독 통쾌했던 이유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실로 무장한 차가운 이성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반격은 상대가 가장 방심했을 때 법과 원칙이라는 거울로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일이죠.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지안의 삶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깐만 손가락을 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사연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또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있어요. 다음 사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